네, 오늘 문화 강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혹시 지난주 강의안 들고 오신 분 계십니까? 지난주에 마무리를 못 해가지고 어, 마지막 부분 하고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강의 때 못 들으신 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소예배실에서 저희가 기름 부으신 강의한다고 소예배실에서 했는데 그때 유튜브가 안 돼가지고 강의를 못 들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1강의부터 5강의까지 아주 짧게 요약을 좀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마무리 또 해야 될 부분 해서 중독 관련 이야기 조금 하고 마지막에 대한문화 관련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에 하지 못했던 성으로 바라본 문화에 관련되어서 잠시 이야기를 좀 나누고 함께 오늘 강의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강의안입니다.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야기만 들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5절입니다. 창세기 1장 25절. 창세기 1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자 25절을 보시면요, 땅의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지으셨을 때 그 짐승의 각 종류대로 이렇게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동물들을 지을 때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6절이 아니라 27절입니다. 27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사람을 짓고 나서는 말씀으로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자,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은 다른 게 아니라 동물은 그 종류대로, 물론 동물도 암컷과 수컷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은 종류대로, 그 종대로 지었다라는 얘기고, 사람은 어떻게 지었냐면 남성과 여성으로 성을 구별해서 지었다라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 자, 그러면 짐승은 종류대로,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여자는요,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뭐가 다르냐면 이제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여자는 임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는 어떤 능력, 그리고 노동의 은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남자에게 허락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걸 생물학적으로 보니까 남성의 DNA와 여성의 DNA를 조사를 해보니까 똑같은 점이 몇 프로냐면 97%예요. 몇 프로가 똑같다고요? 97%. 그럼 몇 프로가 다르단 말입니까? 3%가 다른데 우리는 엄청 다르게 많이 느껴지죠. 그렇죠? 3%가 다를 뿐인데.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남자 여자가 되게 비슷한 게 훨씬 더 많은데, 우리가 같이 살다가 아니면 같이 지내다 보면 나와 성향이나 나와 성격이나 나와 성질이 많이 달라서 많이 다르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몇 프로만 다르다? 3%밖에 안 달라요. 3%. 3%밖에 다르지 않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여자든 남자든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여러분, 이거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창조물, 남자와 여자, 유일하게 그 어떤 동물이나 식물을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가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은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먼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동일하게 우리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 에너지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통한 어떤 그 관계를 통해서 성 에너지가 있다, 성관계를 할 때만 성 에너지가 있다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성 에너지를 가지고 그것들을 통해서
활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먼저는요, 성의 이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성하면 특히 우리나라는 감추어지고 계속해서 뒤에서 음지에서 배웠던 그런 성이기 때문에 이 성에 대한 이미지가 뭐냐면 되게 음란하고 되게 뭐라고 할까요?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나 실제로 청장년들한테 성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뭐냐면 뭐 이상한 19금 잡지 아니면 야동, 포르노, 음란물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성 자체는요 부정적으로 치부하거나 이렇게 되게 음란한 것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현상들에게만 이제 집착하고 떠올리게 되는 것들이 많은 어떤 이 시대에 흘러가는 부정적 성의 문화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성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을 일반적으로 쾌락적 도구로만 많이 상상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긴다라고 많이 이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성은요 모든 분야에서 성 에너지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고 적용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했냐면 제가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한글로 쓸 때 남성과 여성에 쓰는 그 성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성과 동일한 성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네 성격이 안 좋다, 네 성격이 별로다, 네 성격은 정말 괜찮다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성격에 나오는 그 성도 동일하게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성 에너지의 성과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해외여행에 대해서 많이 제한되고 지금 뭐죠 백신 때문에 이제 곧 풀려서 이제 가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여행을 갈 때 여러분 공항에서 무슨 검사를 합니까? 무슨 검사를 하죠? 공항에 수속할 때 뭘 내야 됩니까? 내 신분증. 외국에도 내가 동일한 이 나라 사람입니다라고 신분증. 어떤 걸 검사하죠? 여권. 예, 패스포드 분명히 그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뭐라고 적혔냐면 제 이름 영어로 적혀 있고 생년월일 적혀 있고 국적 뭐 어느 도시 적혀 있는데 거기에 동일하게 성별에 대해서 남성, 여성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영어로 뭐라고 적혔냐면 SEX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권에 여러분 여권 집에 있으신 분은 정확하게 보십시오. 정확하게 영어로 뭐라고 되냐면 SEX 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성이 뭐냐?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잘 보십시다. 성만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되게 불결하고 그렇죠? 되게 이렇게 음란적이고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바로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 자체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 그런 단어를 그런 음지 문화에서 되게 이렇게 불편한 문화에서 계속 사용하는 단어로 우리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단어 자체를 입에 거론하는 것조차 되게 부정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의미로 지금 설명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 자체는 긍정과 부정의 개념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성 에너지를 갖고 있고 활동 가운데 성 에너지를 발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예를 들게요. 우리가 운동선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고 또 노래를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또 연기를 하는 탤런트나 영화 배우가 있겠죠. 그리고 강의를 하는 강사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성 에너지가 없느냐? 아니요, 성 에너지가 있거든요. 자, 예를 들면 정말로 유명한 가수가 노래를 했습니다. 엄청 멋지게 막 댄스도 하고 감정적으로 그 가사에 동화되어서 멋지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그 가수의 모습에 노래를 잘하는 가창력에 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하죠. 아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성에너지거든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성적 매력에 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수뿐만 아니라 영화배우나 탤런트나 강의를 잘하는 어떤 강사들에게도 동일하게 언어를 통해서 전달을 하지만은, 메시지를 전달하지만은 동일하게 이 사람은 메시지뿐만 아니라 무엇을 내뿜고 있다? 성에너지를 내뿜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되게 어떤 야릇한 그런 성적 에너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성의 개념에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반자동으로 여전히 우리는 되게, 계속해서 제가 반복하는데 되게 음란적으로 부정적으로 어떤 야릇한 그런 생각이 떠오른다는 거죠. 근데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모든 사람이 대화를 할 때도, 어떤 운동을 할 때도, 활동을 할 때도, 자, 각자 직장 생활을 하시죠. 직장 생활을 할 때 건전한 노동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할 것입니다. 노동 활동을 할 것입니다. 그때 생겨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성에너지가 우리에게 표출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특히 예전에 제가 섬기고 있는 10대 벗의 필독서 중에 주의 형상 나의 형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저자, 외국 목사님께서, 외국 그 학자이자 목사님께서 이 부산의 청년 연합 집회에 수영로 교회 강사로 오셨거든요. 제가 그때 의전을 담당한다고 그분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강의 중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음란물을 많이 유통하는 나라가 어딘 것 같습니까? 여기 청년들이 여기저기서 뭐 그때 한 3,000명 정도 참석했는데 여기저기 손 들면서 뭐, 예, 일본입니다. 뭐 유럽 어느 나라입니다. 이랬는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유럽은 몇 위입니다. 그다음에 일본은 2위입니다. 1위가 어느 나라겠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나라냐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어느 나라다? 대한민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충격적인 발언을 더 하셨어요. 1위와 2위 차이가 너무 압도적으로 차이 난다. 2위부터 나머지 나라들은 별 차이가 안 난다. 근데 1위가 너무나 압도적이게 많은 음란물들, 많은 야동이나 이런 것들을 유통하는 나라로 정평이 나 있다. 그 자료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그래프 수치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때 그분 나이가 70이 다 돼 갔었거든요. 60을 훨씬 넘으셔서 70을 다 되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아내를 지금도 너무나 사랑합니다. 주름도 많이 져 있고 예전처럼 이렇게 뭐 몸매가 우리가 젊은 사람처럼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저에게는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고, 저는 지금도 제 아내와 같이 관계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저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주일에 최소한 한두 번 아직도 밤에 관계를 하면서 그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약간 충격적이었지만은 그 제가 실제로 물었거든요. 강사님에게. 다행히 제가 영어를 못하고 옆에 통역관이 있어가지고 통역관을 통해서, 진짜 목사님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그 일부러 앞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그렇게 약간 오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고, 실제로 사모님이랑 지금도 관계를 하면서 정말 그렇게 부부 생활을 유지하고 계시냐고, 저는 진짜 너무 궁금합니다 했는데, of course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그 이상으로 한다고. 지금도 난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고 지금도 너무 보고 싶어 미치겠다고. 사실 같이 오고 싶었는데 뭐 여건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일정이 안 맞아서 같이 오지 못했다고. 그래서 나는 여전히 내 아내를 사랑하고 여전히 지금도 쭈글쭈글하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초창기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날 동안 별 차이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요 겉으로 드러난 어떤 소비적 성에 물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2주차인가 3주차 때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남성의 패권적 성 문화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여성은 무조건 지배당해야 되고 남성은 지배를 해야 되는 그런 성적 문화에 길들여 있다 보니까, 그게 결국은 뭐냐면 남성이 주도하는 성, 또는 남성이 어떤 소비를 통해서 충분히 그것들을 내가 이용해도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는요 실제로 이 성을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목적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지금 전달해주고 싶은 부분이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지금 이 성의 개념에서 다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될 부분은 뭐냐면, 결국 성은 뭐냐면, 성에는 책임이 따라가는 것이고, 책임은 결국 무엇이 이어지냐면 생명이 이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 왜곡된 성문화 가운데는 특별히 여러 가지 이상한 되게 기형적인 성의 형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강의 안에 이런 성적인 여러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페티시즘, 마조히즘, 사다시즘, 그다음에 트랜스베스티즘 뭐 등등 해가지고 많은 이런 성적 취향의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성에 위배되는 현상이고 거기에 나타난 결과라는 사실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강의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28절 좀 전에 읽었지만은 한 번 더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안에 나와 있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대로 그들로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창세기 1장 28절은 여러분들이 정말 문화 강의를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무슨 말씀이다? 예, 문화명령이다. 문화명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창세기 1장 28절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화명령이다. 사람에게 여러 명령들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구약에 문화명령이 있고 신약에 뭐가 있다고 말했죠? 지상명령이 있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화명령.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문화명령이 있다는 거죠. 뭐냐? 정복하고 다스려라. 무엇을?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내가 너에게 위임된 권위로 말미암아 이것을 줄 테니 충분히 너는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래서 너는 통치하고 다스려라 라고 했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을 제가 어떤 예로 들었냐면요, 경찰관 예를 들었어요.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100km로는 어떤 5톤 트럭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경찰 제복을 입고 빨간색 봉을 들고 봉을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100km로는 자동차가 어떻게 된다고요? 멈춘다. 우리에게 준 그 권위가 뭐냐면 이것이라는 거죠. 하나 더 예를 들었었습니다. 제가 우리 큰 놈에게 10,000원짜리를 주면서 이마 라면 5봉이랑 생수 2통 사와 하면 큰 놈이 사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희 큰 놈이 참고로 13살이거든요. 사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올 수 있죠. 근데 작은 놈한테 제가 10,000원짜리를 주면서 이루마 라면 2봉다리하고 물 2통 사고 잔돈은 너 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해놓고 10,000원짜리 버리고 그냥 갑니다. 이해되시죠? 아직까지 그 정도 개념이 없다는 거죠. 계산할 수 있는 능력, 그 말을 전해줄 수 있는 언어 능력,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1층을 눌리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 지각 능력이 아직까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셋째한테 제가 심부름을 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안 시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화 명령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들에 대해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문화의 사전적 의미 무슨 의미가 있다고 했죠? 2가지 의미. 첫 번째는 경작하다, 두 번째는 재배하다.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연 생태의 것이 아니라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만들어낸 사고, 행동 양식, 제도적 유형 등 모든 것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문화의 정의는 사람의 총체적인 방식,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삶의 양식, 그러니까
아트의 개념이 아니라 라이프의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는 그 시대, 그 나라, 그 지역, 그 계층에 무엇을 보는 것이다? 세계관입니다. 세계관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의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네 가지. 첫 번째는 의사 전달입니다. 의사 전달.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화에는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문화에는 메시지가 있다. 화살표 옆에 메시지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죠. 여러분이 기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어, 패션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달되어지는데 매체 속에 메시지가 내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이 첫째 주에 이렇게 예를 들었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대학교에 강의를 갔었어요. 가서 아이들에게 강의를 했는데 마지막에 몇몇 친구가 혹시 강사님, 선생님 교회 다니세요? 제가 한 번도 예수란 얘기를 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란 얘기를 한 적도 없고 교회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도 제 메시지 속에는 어떤 가치관이 심겨져 있다고요? 기독교적 가치관이 심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고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교회 다니세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 다닙니다. 목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교회를 다닌대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어떤 뭐 활동을 하고 소통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국 그 문화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메시지가 전달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문화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의사 전달. 두 번째, 방향 설정입니다. 자, 문화는요 방향을 설정한다는 거죠. 방향. 자, 문화는 일상생활을 해석하기 위한 틀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우리로 하여금 심상지도를 그리게 하고 이때 심상지도는 가치를 나타내는 마음의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가치는 우리에게 방향을 지시합니다. 자, 심상지도가 뭐냐? 나의 본 마음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 네, 심상지도인데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 문화의 그 흐름 속에서 살아갈 때 내가 그 문화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고자 하는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지 방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문화의 기능 두 번째 이야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재생산입니다. 그래서 문화는 삶을 재생산한다. 문화는 신념, 가치, 관념, 유행, 관습 등을 한 사회에서 다른 사회로 전달합니다. 이어가기도 하고 퍼뜨리기도 하죠. 정치도 재생산의 수단이고 학교 또한 재생산의 수단입니다. 자, 요즘 대세가 뭐냐면 문화 중에 개인주의 문화가 만연하고 있죠. 그러면 이런 거죠. 개인주의 문화가 만연하다 보니까 개인의 취향을 존중해서요. 개취라 그러죠. 네, 내 의견도 존중해 주세요. 다수의 의견만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내 의견도 일단은 좀 수용을 해주세요. 네, 이게 어떤 문화적 흐름에 있어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는 현상이거든요. 자, 이런 거요. 미국에 남자 여자 화장실이 있는데 갑자기 그 동성애자 법이 통과됐거든요. 주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더니 뭐가 됐어요? 젠더 화장실을 따로 만들어 주세요. 이 개치거든요. 개인의 취향을 존중해 주세요. 개인의 문화를 인정해 주세요. 재생산된 거죠. 원래는 우리는 남성 화장실, 여성 화장실밖에 없었는데 뭐가 생겨난 겁니까? 젠더 화장실이 생겨난 거죠. 이해가 되세요?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문화가 새롭게 재생산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거죠. 교회만 하더라도 옛날에는 그냥 본당만 있으면 돼. 목사님이 전달하고 성도들이 그냥 듣기만 하면 돼. 근데 아이들이 점점 많이 태어나. 근데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유아도 있고 영아도 있고 유치부도 생겨나. 그러니까 유치부 예부도 만들어주세요. 초등부 예배도 만들어주세요. 어떻게 해요? 새롭게 예배당이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공간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유아실 예배 엄마랑 같이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또 새롭게 하나씩 만들어줘요. 수유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주세요. 재생산되는 거예요. 문화가. 이해되시죠?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정신창조. 문화는 새로운 사고의 영역을 확장하며 창조한다. 다시 한 번 더. 문화는 새로운 사고의 영역을 확장하며 창조한다. 문화는 인격 특성을 양성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의 정신을 창조합니다. 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이 자리 잡게 됩니다. 자, 뭐 간단합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엄청 재밌는 영화를 하나 봤어요. 어떤 영화였냐면 막 젊은이 4명이 막 이렇게 우리 심심한데 주유소나 틀까? 이러면서 주유소를 이렇게 막 트는 그런 영화였어요. 주유소 습격 사건. 혹시 실수로 보신 적 있습니까? 엄청 이렇게 시원한 영화인데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그 영화가 나고 나서 얼마나 주유소를 습격한 모방 범죄가 많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결국은요 우리가 보고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보고 듣고 했어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경험한 것에 대해서 간접적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나의 머릿속에서 저렇게 해도 재밌겠네, 저렇게 한번 해봐도 나는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미디어의 영향에 의해서 똑같이 행동을 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말한 거는 되게 부정적인 결과고, 자, 함께하는 교회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함께하는 교회 큐티나 양육반에 이렇게 수료를 했어요. 조장님이나 셀장님이나 식구들이, 셀 가족 공동체들이 수료식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르르 나와가지고 선물해주고, 또 큐티 학교 때 밖에서 기다리면서 박수치고 힘내라고 응원해주고, 간단하지만 드링크 하나씩 주면서 오늘 또 기도할게 하는 문화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경험한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교인들이, 새 가족들이 어떻게 할까요? 다음에 나도 저렇게 강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동일하게 그 친구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너무 놀란 게 뭔지 압니까? 우리 청년 중에 교회를 잘 안 나오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주일날 교회를 잘 안 나와. 교회를 잘 안 나오는데 이 녀석이 큐티 학교 때 온 거예요. 왜? 자기 셀은 섬기고 싶어서 온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섬김을 받았거든. 그래서 초콜릿 하나 음료수 들고 온 거예요. 자기 셀 가족이 이번에 큐티 학교 한다고. 왜냐하면 자기가 보고 그 사랑을 받았거든요. 들었거든요. 이해되시죠? 어떤 의미인지. 예. 그래서 결국은요, 뭐냐면 문화는 이 정신을 창조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화를 해석하고 알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문화가 우리 정신을 창조하고 있음을 아는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경과 조화를 이루는지 확신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세 번째, 구원의 이야기 중에 우리의 자리를 인식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를 충분히 한 것 같아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경과 조화를 이루는지 확신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자, 삶의 전 영역이 문화의 개념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지금 이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데 동일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의 선조들이 살아간 삶의 문화 영역 속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며 살아간 방법들과 지혜들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이 몇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지만은 우리 삶 속에도 동일하게 이것들이 적용되어지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말씀대로 우리는 지키려고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이 말씀과 이 삶이 따로 국밥이 아니라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도 그 역할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이야기 중에 우리의 자리를 인식하기 위해서 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문화가요 분명히 말했죠. 변화됩니까? 고정되어 있습니까? 바뀌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문화는요, 변화되는 상황에 맞추어서 변화된 문화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희들이거든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변화된 문화 속에서도 내가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듣고 보고 느끼게 해주는 좋은 그런 어떤 개념에서 우리가 문화를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면 연극을 합니다. 무대가 있습니다. 1막에서 파란색 무대,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나온 주인공이 있습니다. 자, 2막이 되었습니다. 빨간색 무대로 바뀌고 체육복을 입은 사람이 등장하죠. 자, 문화의 배경에 맞춰서 새롭게 바뀌어진다는 거죠. 주인공도 바뀌어지고 배역도 바뀌어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속에서 그 변화된 문화 속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바뀌어지며 적용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문화를 해석해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큰 두 번째, 다음 세대 문화를 보는 기성세대의 관점. 첫 번째, 다음 세대 문화. 이제 종류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하다가 예전에 왜 기억나십니까? 뭐 언어 우리가 새로운 신조 막 이렇게 서로 배워보고 맞춰보고 했던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예, 음악 문화, 춤 문화, 언어 문화, 패션 문화, 성 문화 등등이 있는데, 자, 이
다음 세대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문화들의 특징 공통점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 기성세대들이 이 다음 세대들의 문화를 바라볼 때 첫 번째는 되게 반항적이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저항 문화라고 합니다. 저항적이고, 두 번째는 일탈, 원래 있는 것에서 좀 이렇게 벗어난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일탈. 세 번째는 뭐냐면 비행. 네 번째는 뭔가 모자라다. 미숙. 그래서 저항스럽고 일탈스럽고 비행스럽고 미숙한 문화라고 우리 다음 세대의 문화를 그렇게 공통분모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수평적 문화를 지향하는데 이게 뭐냐면 다음 세대들은요, 강압이나 강요나 일방적 지시를 거부합니다. 옳음과 틀림에 상관없이 자기 주도적이며 합의된 문화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공유하고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현재 누리는 문화는 기성세대에 받아볼 때는 되게 뭔가 되게 낮게 보이고 되게 삐딱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그들의 문화는 언제나 독창적이고 또 그들 문화 가운데 공유되어 있고 또 나름대로 자기 주도적이며 이 되게 이제 어떤 기준에 상관없이 그 어떤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그 문화 속에서 그 사람들 사이에 집단 속에서 합의된 문화를 항상 이렇게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큰 세 번째는 뭐냐면 디지털 원주민과 디지털 이주민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실제로 우리가 보면 이 디지털 원주민과 디지털 이주민의 개념 자체가 지금 다음 세대들을 원래 디지털 세계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기성세대들 원래 디지털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오프라인 세대에서 온라인 세대로 넘어온 사람들, 디지털 이주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두 그룹의 차이는요, 첫 번째는 가치 사고 체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경험과 감정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좀 전에 문화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수평과 수직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문화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낙관주의죠.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새로운 방식의 소통 공간이며 시공간에 구속되지 않는 활동 장소를 확보한 장점만을 보는 것, 이제 낙관, 이제 좋게 여긴다는 거죠. 두 번째는 비관주의. 뭐 이렇게 되게 부정적으로 여긴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디지털이 발달해도 결국은 뭔가 부정적인 결과로 이끌어질 것이다. 예를 들면 뭐 AI나 뭐 로봇이 개발되면 사람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현실주의인데, 현실주의는 뭐냐면 실제로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이득이 있고 이제 단점이 있고 이것들을 냉철하게 분석해서 거기에 맞춰서 적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구조주의는요, 위에서 세 가지 낙관, 비관, 현실을 이 언급한 부분과 별개로 구조적인 어떤 본질로 접근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이라는 그 근본 자체에 대해서 그 세계에 대해서 탐구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스마트폰 사용을 놓고 토론할 때 이제 스마트폰의 장점 낙관주의, 이제 단점 비관주의, 아니면 얼마나 많이 이론가 그러면 이제 현실주의. 그런데 이제 구조주의는 뭐냐면 이제 스마트폰 자체에 대해서 이것들이 왜 태생이 되었으며 스마트폰이란 것은 무엇인가라고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탐구하는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2주차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다음 세대 문화에 대해서 구조적인 부분, 요거를 좀 더 우리가 학문적으로 어떻게 접근했냐면 생태학적 접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해양생물 오염도 해가지고 막 피라미드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을 건데,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분명히
이런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겠다, 또 공부해야 되겠다, 훈련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지만은 구조적, 즉 생태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는 되게 좋은 게 뭐냐면요, 이 공동체 전체가, 교회 전체가 다 같이 다음 세대를 살리고자 하는 그 문화에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활동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디지털, 즉 인터넷을 포함한 온라인의 복음 및 학대로 나타나는 부정적 현상들. 자, 첫 번째는 중독 현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뭐 성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그래서 나타난 그런 어떤 결과물들 중에 또 건강성 문제가 있었는데, 신체적, 제가 그때 막 닌텐도 염이래 가지고 손가락 막 안 구부러지고 건염 생기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리적인 문제, 그리고 비만, 수면 부족 등등의 건강성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원주민과 디지털 이주민의 차이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네 번째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언택트 세계, 이제 한 번 더 한 문장으로 만들면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등 디지털 미디어에 담긴 새로운 세상, 디지털화된 지구를 뜻하는 게 뭐다?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메타버스. 자, 디지털화된 지구, 요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메타버스 이제 계속해서 들을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방송에서도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들을 겁니다. 인간이 디지털 기술로 현실 세계를 초월해서 만들어낸 여러 세계. 자, 네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를 한번 보시고 말씀해 주실래요? 네 가지. 메타버스 하면 네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네? 증강현실. 두 번째 뭐였죠? 예, 라이프로깅. 세 번째, 거울 세계. 네 번째, 가상현실. 예, 가상세계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강현실은 뭐냐면 제가 그때 영상을 뭐 보여주냐면요, 학교 실내체육관에 고래 한 마리 딱 이렇게 나타나는 거 보여줬어요. 물 막 튀기면서.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예, 보신 적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 위의 가상의 이미지, 신기한 물건, 판타지적 세계관이나 이야기 등을 더씌워서 만든 세계 해가지고 증강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이게 뭐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이 있죠. 왜냐? 예를 들면 지금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증강현실을 통해서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이 일을 했을 때 위험성이 너무나 높은 일이에요. 그러면 증강현실을 통해서 미리 어떻게 합니까?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아, 여기서 위험 요인이 발생되네. 여기에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겠네. 예. 그래서 많은 대표적으로 그때 제가 어느 회사를 얘기냐면 BMW 회사를 얘기했어요. 증강현실을 통해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전달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라이프로깅 세계입니다. 우리의 삶을 기록, 즉 텍스트, 영상 등으로 다양하게 공유한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침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셀 단톡방에서 나의 묵상 나눔을 나누었다. 그럼 이게 뭐냐? 라이프로깅 한 거예요. 여러분이 SNS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네. 예. 얼굴책이라는 SNS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죠? 거기에다가 나의 오늘 일상을 올렸다. 평소에 먹지 못하는 홈워크 스테이크를 돌아서 나가 가게에서 처음으로 먹게 되었다. 사진 뚝 올리고 맛이 좋았다. 근데 생각보다 질겼다. 크크 이렇게 올렸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 라이프로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늘 셀 MT를 갔다. 밀양에 푸른 잔디가 펼쳐져 있는 캠핑하기 너무나 좋은 셀 식구들과 참 재밌었다. 너무나 행복했다. 그러면 라이프로깅이 되는 거죠.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라이프로깅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제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실제 내 모습을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올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부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부캐릭터, 본 캐릭터 말고 본캐 말고 부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적인 나, 내가 이렇게 되고 싶은 나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노출하고 싶다, 자랑하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등등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거울 세계, 현실 세계를 거울에 비추듯 삶을 효율성을
확장성으로 구현해내는 것. 그래서 비즈니스, 교육, 교통, 유통,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영역에서 폭넓게 사용하겠다. 우리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여러분이 숙소 여행할 때 에어비앤비에 이용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울 세계를 활용했다는 거고요. 예? 오늘 통닭 무조건 오저치고야. 오늘 저녁은 닭치고 무조건 통닭이야 할 때 치킨을 어디서 주문합니까? 배민에서 주문하죠. 배달의 민족에서 주문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동일하게 거울 세계를 활용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가상세계입니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다른 신세계. 자, 이런 거죠. 나는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나는 이런 욕구가 있고 욕망이 있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못하는 거죠. 나는 정말로 어렸을 때 늘 맞고 다녔는데, 나는 실제로 스트리트 파이터에 나오는 그 류, 켄, 그 주인공처럼 싸움을 좀 잘하고 싶은데 못해.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이 가상 세계로 들어가는 거야. 예. 여러분에게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옛날 영화 파란색 막 이상한 그 사람도 아닌 것이 나타난 영화 뭡니까? 아바타라는 영화 기억나십니까? 혹시 스스로 아바타 영화 기억나시죠? 그게 바로 가상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주인공이 다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상한 막 기계에 막 뇌 연결해 가지고 딱 하니까 막 아바타가 나와 가지고 막 날아다니고 점프하고 뭐 난리도 아니죠. 그죠? 예, 그게 바로 가상 세계입니다. 실제로 많이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뭘로 활용하고 있는지 알아요? 가상 세계? 네. 이런 아이들. 사람과 관계성이 단절된 아이들. 사람의 눈을 못 쳐다보는 애들. 정신과에서 요즘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가상 세계에 들어가서 실제로 눈을 쳐다보고 내가 바뀌고 싶은 얼굴 모형을 잡고 신체 변형을 해서 그 사람과 실제로 대화를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무조건 여러분들 이런 어떤 메타버스에 관련된 것들이 안 좋다, 힘들다, 우리랑은 상관없다가 아니라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행복한 인간의 조건. 자, 요까지 제가 지난 시간에 했거든요. 그래서 다섯 번째까지 일단은 다시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탐험, 흥미와 도전하는 마음이 있음, 긍정과 부정적 요소가 동시에 공존하고 지식 충족, 다양한 경험들이 이제 계속해서 요구되기 때문에 탐험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요, 창세기 2장 15절 제가 한번 말씀을 읊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이 말은 뭐냐면 새로운 것을 만들고 가꾸고 생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죠.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뭘 것 같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뭡니까? 모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뭡니까? 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좀 이렇게 고급스럽게 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사람을 지으셨다고요. 이해되시죠?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탐험하고자 하는 그 어떤 영역, 기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준 이유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한 것인데, 우리는 이 영역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의 어떤 우리의 어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진심 하나님께 주신 행복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유흥을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허락된 인간의 정말로 좋은 여러 가지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들이 있거든요. 능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탐험이라는 겁니다. 모험이라고 합니다. 모험, 탐험, 모험 동일한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 소통이죠. 자, 우리는 동일하게 사람과 대면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거닐 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소통하였거든요. 그런데 소통이 결론은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단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요 사람은요 소통하고 싶은 그 욕구를 누구에게 찾냐면 또 다른 사람을 계속 찾고자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랑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했을 때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과 소통할 때 참 행복감을 누리고 느끼기도 하죠. 예. 세 번째는 성취입니다. 자, 요거는 신이 되고픈 욕망에 바벨탑을 만드는 인간의 모습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뱀이 유혹할 때 선악과에 대한 궁금증 이게 뭡니까? 결국은요 이렇게 하죠. 뱀이요 여자를 유혹할 때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대. 그래서 너희들 보고 먹지 말라고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무슨 말이냐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꼬드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뱀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억해야 되고 다시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소통과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세 개 다가 연결되어 있지만은 잘 보십시다. 만약에요 이 여자가요 뱀이 계속 말을 걸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이 진정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뭐 이렇게 뭐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뱀 뭐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어쩌고 저쩌고 말하면서 나중에 뱀이 마무리하잖아요.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하는 거지. 이 말을 들었을 때 바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선악과를 따먹을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원래 에덴 동산에서 누구와 소통했다고 했죠? 하나님. 그러면요 누구한테 먼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뱀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거 먹으면 하나님 먹지 말라 했는데 뱀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던데요. 선과 악을 알게 된다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저 먹어도 됩니까? 물어봤었어야죠. 이게 소통의 기본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 거예요. 단절이 되었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인간은요 계속해서 뭔가 성취하고픈 욕망이 있어요. 어떤 성취?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성취.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 성취. 바벨탑을 짓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싶은 성취.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만나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성취. 나도 하나님처럼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은 성취. 담임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죠. LCT 과거의 바벨탑과 동일하다. 지금 오늘날 바벨탑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그 경험을 진짜 어렴풋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중고등부 그때 뭐죠? 역사 탐방하러 1박 2일 동안 저기 서울에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롯데월드에서 자유이용권 끊어주고 자유이용 마음껏 3시간 동안 그때 저녁 시간 자유이용권 하고 막 신나게 놀고 몇 시에 보자 이렇게 하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저희 스텝 청년 스텝 한 명이랑 어디 가냐면 바로 옆에 롯데 제2 롯데 타워가 있었거든요. 우리 저기는 한번 올라가 볼까 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쭉 올라갔거든요. 101층인가 102층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포토존이 있어요. 포토존에 이렇게 가면 밑에가 투명이에요. 투명. 여러분 서보셨어요? 100몇 층에 투명 유리에 다리가 후달거려 가지고요. 제가 사진을 너무 무서워가지고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 밑에 뭐가 보냐면 롯데 호텔이 있고 바로 그 롯데월드 아이들이 노는 롯데월드가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손가락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100층에서 보니까. 이해되세요? 저는 어떤 느낌이 든 줄 알아요? 이야, 이 느낌이겠다. 롯데 회장은 자기 발 밑에 무슨 사람들이 개미처럼 여기면서 보겠구나. 계속 올라가고 싶겠구나.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100% 똑같지는 않겠지만은 어쨌거나 사람의 이 성취하고자 하는 욕망, 뭔가 이루고자 하는 욕망은 결국은 이 죄성에 의해서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성취의 개념은 뭐냐면요, 아까도 말했죠. 탐험도 동일한 거고 소통도 동일한 거고 성취도 마찬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완전히 단절되어졌고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인간의 탐험, 인간의 소통, 인간의 성취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행복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눌 게 뭐냐면 이제 중독이라는 부분인데, 문화와 중독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깊이 있게 다루지는 못하고 제가 모르고 답을 적어버렸네요. 괄호 안에 물질 중독, 행위 중독, 빼야 되는데 못 뺐습니다. 자, 물질 중독은 뭐냐면 마약, 알코올, 담배, 음식 등을 물질 중독이라고 하고요. 성, 도박, 인터넷 등등이 행위 중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많은 중독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중독된 채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화의 특성상 많은 문화의 어떤 종류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이 잠식당하고 결국은 몰입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중독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청소년계에 공부하는 교수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중독, 청소년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이라는 단어 진짜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학적으로 이게 정의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한 건, 그래서 어떤 단어를 씁니까 하면 몰입이라는 단어를 써요. 몰입, 게임 몰입, 게임. 그래서 좀 몰입이 심하다 하면 어떤 단어를 쓰냐면 게임 과몰입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중독이 맞는데. 왜냐하면 중독은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거 꼭 기록해야 돼요. 중독은 의존성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의존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의존이 뭐예요? 안 끊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딱 결탁돼 가지고, 예를 들면 아가 밥 먹으라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엄마 이것만 하고 밥 먹을게요. 이거는 중독일까요? 몰입일까요? 몰입이에요. 이해되시죠? 이해됩니까?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만약에 엄마 지금 가야 되는데 지금 잠시 멈추고 밥 먹을 수 있을까? 좀 아쉽지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게, 이게 몰입이라고요. 그런데 엄마 밥 먹으라 했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 이해되세요? 이마 밥 먹어 했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 메아리야 메아리. 어디 나갔나? 근데 문을 열어두면 애가 완전 미친 듯이 거북목 해가지고 모니터에 좀 있으면 얼굴이 들어갈 것 같아요. 가상현실 세계에 빠져 들어갈 것 같아요. 애가 모니터 속에.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거는 중독이에요. 죄송한데 중독이에요. 거기에 의존되어 있다고요. 빠져나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끊어야죠. 힘들어요. 이래 되면. 결론은 여러분, 이 중독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면, 자 보십시다. 좀 민감한 부분이지만은 주식이 중독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주식은 중독이 될 수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독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일단 주식은 행위 중독일까요? 물질 중독일까요? 대답을 해 주십시오. 행위 중독입니까? 물질 중독입니까? 네? 도박과 같은, 왜냐하면 주식은요 도박과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중독에 들어가겠습니까? 네, 행위 중독이겠죠. 행위 중독. 주식은요 행위 중독의 같은 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왜냐면요 만약에 주식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로 여기냐면 이런 거죠. 저는 진짜 안 해봤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럴 돈도 없고 해본 적이 없는데, 주식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뭔지 압니까? 내 주식이 지금 올랐느냐 내렸느냐.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겠습니다. 내가 돈을 투자해서 돈을 땄느냐 잃었느냐, 이 관점으로 보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뭐예요? 결국 승부거든요. 승부. 뭐와 똑같아요? 뭐와 똑같습니까? 행위 중독 중에 뭐와 똑같습니까? 도박이랑 똑같다고요. 도박이 내가 돈을 땄느냐 돈을 잃었느냐, 여기에 갇히고 이 프레임에 갇히는 순간요 결국 주식은 뭐가 되냐면 중독이 돼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내가 그냥 이런 어떤 승부적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것은 내가 적금처럼 그냥 돈을 넣어놓고 그냥 뭐 오르디 말디, 그냥 내가 그냥 이 회사에 투자를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성공과 성장의 개념으로 지지하며 기다리는 사람 앞에서는, 여기서는 중독의 개념, 즉 승부가 아니라 어떤 이 중독의 개념으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자의 개념보다 전자의 개념이 많다는 거죠. 제가 아는 사람도 이제 국내 주식을 하다가 또 다른 어떤 외국 주식을 하다 보니까 외국이랑 우리나라 시간대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양안에 주식이 열리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그걸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걸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긴장되거든요. 내가 돈을 이 정도 투자했는데 올랐는지 내렸는지 그걸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순간 이게 뭐가 되냐? 중독이 된다는 거죠. 물론 초기 중독, 뭐 중기 중독, 이제 또 더 심한 경우는 완전히 헤어나지 못하는 중독 학교에 들어갈 경우도 있는데 이제 아무튼 우리가 이 중독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좀 잘 정립하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특별히 게임은요 아이들의 생각과 이 정신 세계를 많이 잠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독에 많이 중독 현상을 많이 일으키는 영역인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어떻게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컨트롤하고 규칙을 정하고 질서를 잡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중독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충분히 한 놀이의 하나로 여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7번째, 다음 세대의 특징. 자, 자신이 특별하다고 스스로 믿는다는 것. 이제 엘킨드라는 학자가 청소년 학자인데요.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신이 특별하다. 내가 한 행동들, 내가 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은 나만 독특하게 일어난 일들이야. 알고 보면 다 경험해 봤는데. 예, 대표적으로 남자들이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군대 이야기. 그렇지 않습니까? 다 똑같거든요. 군생활 알고 보면 다 똑같이 힘들고 다 똑같이 피 터지게 고달프고 다 똑같이 시간 안 가고 예, 똑같이 행군했고 뭐죠? 뭐라고 해야 되나? 무슨 훈련이라 하지? 겨울에 하는 훈련을 뭐라고 하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네, 혹한기 훈련 똑같이 했거든요. 또 여름에 뭐 이상한 하여튼 그런 훈련도 되게 많이 했는데 자기한테만 되게 특별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기한테만. 자기가 했던 그 경험이 너무 특별해 라고 얘기한 걸 뭐라고 하냐면 괄호 안에 적으시면 됩니다. 개인적 우화라고 적으면 됩니다. 개인적 우화. 우화. 개인적 우화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고 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아. 다 자기만 향해 있는 것 같아. 계속해서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것 같아. 그래서요 지금은 좀 덜해요. 지금은 코로나 덕분에 좀 덜한데 옛날에 아이들이요 이런 거죠. 아빠가 엄마가 야 슈퍼마켓 가서 저기 저 하이타이 좀 사온다 이러면 갑자기 풀 메이크업하고요 옷을 막 단장하게 입고 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추리닝 차림은 그래도 안 나가고. 그렇죠? 이게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상상의 청중 적으시면 됩니다. 상상의 청중.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다라고 착각하는 것. 상상의 청중. 네. 아이들의 심리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결국은요. 자기 중심적 사고의 극치를 보여주는 아이들의 심리를 잘 대변하는 모습인 거예요. 자기 중심적 사고를 보여주는 이론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소속감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심리. 무슨 말이냐면 괄호 안에 먼저 적을게요. 파노폴리 효과. 파노폴리 효과. 파노폴리 효과. 예? 내가 노스페이스 잠바를 입으면 이 무리 속에 나도 여기에 같은 소속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사야 된다? 노스페이스 잠바를 사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파노폴리 효과예요. 이해되시죠? 예, 예.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무언가에 갔다 오면 내가 이 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 내가 이 책을 사거나 내가 어떤 의류를 사면 나도 이 그룹의 이 지식층에 아니면 이 문화에 같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파노폴리 효과예요. 예. 파노폴리 효과는 뭐 긍정적인 것도 되게 많죠. 우리 함께 하는 게 큐티 학교를 하면 예, 우리 조직에 들어온 거죠. 여러분 예,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1가부터 5가까지 그리고 오늘 중독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음 세대의 심리까지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아이들이 이 문화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 다음 세대의 마음, 허한 마음, 우리는 좀 더 전문 용어로 결핍을 채울 수 있겠는가? 무엇으로 결핍을 충족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많은 것들로 결핍을 채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으로도 채우려고 하고, 온라인 게임으로도 하기로 하고, 또 다른 도박이나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쇼핑 또는 활동 등으로, 아니면 취미생활로, 사람과의 만남으로 채우려고 하죠. 그런데 지난주 혹시 그 우리 금기 때 장로님 간증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휴지 이렇게 해가지고 종이 똘똘 말아가지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무엇으로도 채울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결국은요 뭐냐면요, 복음 외에는 답이 없는데 그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 전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에는 평안이 없죠 사실은. 세상이 주는 어떤 안정감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안정감, 소속감을 그들에게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대들에게 허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만드냐?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하늘 평안, 안정감을 주고, 소속감, 내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내가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전하는 사명자의 그런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이 다음 세대들이 다시 한 번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또 하나님께서 허락된 그 창조의 은혜와 창조 능력의 은혜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허락된 사람에게 허락된 그런 어떤 그 권세들이 회복되어져서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는 하늘나라 공동체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여러분이 진짜 아셔야 될 게, 세상에는 여러 가지 문제와 현상들이 점점 깊어지고 많아지는데 대안은 특별히 안 만들어지거든요. 예, 결론은 이제 결론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교회는 절대 대안이 될 수 없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갖춘 공동체가 있는 교회는 대안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시대의 대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동기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일단 괄호 안에 적으십시오. 내재적 동기. 그 밑에는 외재적 동기. 자, 내재적 동기는 순수한 호기심이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열정이고, 외재적 동기는 인정, 급여 같은 보상. 그리고 그 밑에 괄호는 뭐라고 적냐면 과잉정당화라고 적으십니다. 과잉정당화 효과. 예. over justification 이펙트 해가지고 over justification 이펙트, 과잉정당화 효과라고 하는데, 보상이 아닌 휴식의 개념으로 적용. 자,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많은 인터넷, 디지털 그런 게임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너 이거 하면 이거 하게 해줄게, 이게 보상의 개념이거든요. 이건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놀이를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결국은요, 게임을 놀이의 영역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서 휴식의 개념으로 여겨야지, 이걸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겠어 라고 해버리면 결국은요, 원래 아이들이 놀이 중에, 잘 보세요, 내가 오징어 달구지를 좋아할 수도 있고, 그렇죠? 피구라는 놀이를 좋아할 수도 있고, 동딱지라는 놀이를 좋아할 수도 있고, 구슬치기라는 놀이를 좋아할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떤 아이는 싫어할 수도 있죠. 정적인 게임을 좋아할 수도 있고, 그렇죠? 동적인 활동을 좋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원래부터 애들이, 예를 들면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지만은 게임을 싫어하는 애들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상의 조건으로 달아버리면, 게임을 그닥 좋아하지 않는 애들도 네가 이걸 하면 이걸 하게 될 거야 해버리면 오히려 악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여러분, 절대 이거는 보상의 개념으로 적용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게임을 할 때는 정확하게 하루 중에 너의 휴식 시간에 몇 시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그 규칙을 정해야지. 너의 휴식 가운데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정해야지. 너는 공부 2시간 했으니까 1시간 오락하게 해주겠어. 보상의 개념으로 접근해 버리면 아이들의 원래 갖고 있는 창조 능력도 상실되고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4번의 놀이 함께 고민하게 보면, 자,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다. 4시간의 휴식 시간이 주어졌다, 하루에. 그래서 2시간은 게임을 하게 했고 1시간은 유튜브 시청을 하게 했어요. 나머지 1시간은 뭘 하면 될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자, 1시간은 책을 읽을래? 아니면 무엇을 할래? 엄마 심부름을 할래? 대충 이렇게 툭 던지거든요. 이게 사실은 애들한테 되게, 게임을 하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의 영역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노출되어 있거든요. 유튜브라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즐겨찾기에 등록된,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이게 뭐라 합니까? 한번 이렇게 등록되어 있으면 비슷한 영상들이 계속 올라오는 걸 뭐라 그러지? 알고리즘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머지 1시간 동안 책 읽기를 해. 그럼 이거는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흉내 내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뭘 해야 되냐? 엄마랑 아빠랑 정확하게 1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될지에서 음식 만들기를 할래? 오늘은 뭐 라면으로 간식을 만들기를 해볼까? 아니면 무슨 과학 잡지를 통해서 오늘 네가 느낀 점을 한번 적어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 아니면 같이 오늘 아빠랑 줄넘기를 해볼까? 자전거 타기를 해볼까? 헬스장 가서 우리 이 3대 500 찍기 연습을 해볼까? 뭐 이렇게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데,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 큰 덩어리로 애들한테 말해버리면 거기서 이제 막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적용을 할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지 같이 의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이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게임 중에 한 예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젊은이들이 참 많이 했던 게임 중에, 아직도 남아있는 게임 중에 방탈출 게임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활동 중에 온라인 게임이 아니라 어떤 방에 막 수갑도 채우고 철장으로 문을 잠가놓고 그거 1인당 한 10,000원씩 내고 들어가거든요. 희한하죠? 그걸 탈출하는 게임이에요. 시간 내에. 웃기죠? 요즘 세대가 그래요. 너무 재밌어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 이런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방탈출 게임을 한번 시켜보는 거죠. 어떻게?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보는 거죠. 이게 이제 가우스의 봉인이라는 게임에서 유래된 게임인데, 아이들이 예를 들면 진짜 좋아하는, 예를 드는 겁니다. 아이패드가 있다, 스마트폰이 있다. 그러면 상자 안에다가 자물쇠를 잠가놓고 비밀번호 걸린 자물쇠를 잠가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뭐 40분이면 40분, 30분이면 30분 비밀번호를 찾는, 우리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10곡의 문제, 그걸 뭐라 그러지? 요즘 스물곡의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이들한테 풀게 하는 거예요. 비밀번호를 찾도록.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아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죠. 뭐 1번 문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답이 3이에요. 그 숫자 3이 정답이라는 거죠. 그럼 애들이 또 찾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응용을 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거리를 가지고 함께 찾아 나갈 수 있는 게임을 가족끼리 의논해서 만드는 게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저희 아이들하고 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임이 뭐냐면 부루마블 게임이거든요. 부루마블 게임. 요즘 잘 안 해요. 너무 힘들어서요. 한 번 하면 3시간 해야 되거든요. 게임이 끝이 안 나거든요. 근데 진짜 좋아해요. 내 애들 너무 좋아하고, 참 오래된 게임이지만은 저는 그 게임을 하면서 이 게임이 진짜 좋은 점이 있다. 뭔지 압니까? 동계산 실력이 진짜 늘어요. 애들이. 진짜 많이 늘더라고요. 애기들이 너무 빨리 늘어요. 그 다음에 나라와 도시를 빨리 이렇게 암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유럽에 무슨 나라가 있고 아메리카에 무슨 나라가 있고 이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꼭 이걸 해라 저걸 해라가 아니라, 어떤 것을 아이들에게 휴식 시간을 정해줄 때 정확하게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같이 의논해서 결정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문화를 알고 이해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론은 우리가 6주 동안 이제 문화가 읽어지네라는 주제로 우리가 문화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문화를
알고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 말했죠. 디지털 원주민의 세대가 계속해서 교회에 들어올 겁니다. 우리와 다른 세계, 다른 가치관에 살던 친구들이 올 거예요.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중고등부에서 제가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뭘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애들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특강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얘들아, 사람이 사람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뭐냐면, 사람이 질문하면 언어로 질문하면 언어로 대답을 해야 돼. 그게 기본이야. 내가 지금부터 문제를 하나 내볼게, 맞춰봐 이러면서 제가 무슨 문제를 내면, 제가 말을 안 하고 문제를 냈거든요. 눈빛으로. 자, 내가 지금 무슨 말 하게? 막 이러면서 문제를 맞춰보라고 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무도 못 맞추는 거예요. 왜? 왜 못 맞췄을까요? 말을 안 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요. 너 마찬가지다. 너희들도 내가 어떤 질문을 했는데 긍정이든 부정이든 표시를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난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어를 허락해 주신 이유가 있다. 소통해라고 만들어놨다. 근데 왜 너희들은 대답을 하지 않니? 라고 질문했는데 어떤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선생님, 전 너무 충격받았는데 여러분 별로 충격을 안 받을 것 같아서 그게 제가 좀 살짝 걱정이 되는데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된다라고 교육받은 적이 없어서 대답을 안 했습니다. 누가 말인 줄 알아요? 누가 말할게요? 네, 우리 황모군이 얘기했어요. 황모군. 다음 세대를 준비한 젊은 교회 목사님의 큰 항모군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고요. 이해되세요? 제가 그 친구의 그 말을 듣고 제가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저 욕이 나올 뻔하더라고요. 진짜 이 새끼 바로 아버지 뭐 하시노 바로 이럴 뻔했는데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진짜 너무 당황했거든요. 그래가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진 줄 알아요? 그때 대답을 해야 되는 것도 가르쳐야 되는구나. 왜? 세대가 다르니까요.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어쩌면 이 아이들에게는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그때 제가 처음으로 깨졌어요. 아이들 대하면서. 자, 무슨 말이냐면 다른 세계, 자, 우리가 세계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그냥. 자, 다른 세계에 살아왔다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요. 쓰는 언어도 다르거든요. 그렇죠? 자, 예를 들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막 이렇게 설교를 잘하시다가 꾸벅꾸벅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받은 자들이 꾸벅꾸벅 이렇게 잠시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고개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끄덕끄덕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목사님이 또 화내신다. 근데 목사님은 화 아닙니다. 열정입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표현하죠? 왜 우리 목사님 급발진하시지?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언어 자체가 다르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우리는 화내시지, 목사님은 열정입니다. 아이들은 급발진. 완전 세계가 다른 거예요. 언어 세계 자체가 다른 거예요. 자, 이런 아이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아이들과 소통하며 나누겠냐는 거죠.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문화를 이해하고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금방 대답을 했잖아요. 제가 답을 알려드렸잖아요. 뭐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죠. 결국은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문화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이유는 복음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죠. 뭘 만들어야 된다? 따라하겠습니다. 공동체. 이제 대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세상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안정감과 소속감을 주기 위해서.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그 하늘 평안의 안정감과 하늘 공동체의 소속감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대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시대 문화를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어렵죠. 이해 안 되죠. 말도 안 통하죠. 때론 답답하죠. 깝깝할 때도 있죠. 아니 대충 엄마 아빠가 이렇게 했으면 눈치껏 알아서 기고 알아서 뭐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발 문 좀 열어주지 마세요. 제발 좀 계속 제가 집에 있으면 저희 아이들이 아빠 일하러 안 가세요. 제발 좀 출근 좀 하세요. 제발 이렇게 하거든요. 일찍 들어오면 왜 이래 일찍 왔어요?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이해가 안 된다고 그냥 벽을 치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의 언어와 이 아이들의 생각과 이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듣고 느끼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같이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젊은 교회입니다. 때로는 이해 안 되고 답답하고 정말로 어렵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젊은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있겠죠. 그 아이들을 품고 사랑하고 살리라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명자에 맞게끔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